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학개론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날짜는 4월 1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4장 교육심리학의 기초 이 파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4장을 다 다룰까 아니면 이 4장을 반으로 나눠서 5주와 6주차 수업으로 2주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빨리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 5주에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5주차와 6주차로 나눠서 교육심리학의 기초는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설명을 많이 부연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4장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조금 페이지가 저하고 다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잘 찾아보시면서 교육심리학의 기초라는 파트를 확인을 하십시오. 제 교재로는 78페이지인데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의 기초, 인간발달과 교육, 발달이론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요. 학습 내용은 교육의 심리학적 접근 방법 5가지를 이해한다. 인간 발달과 교육의 관계를 이해한다. 발달 이론의 주요 학자들의 이론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학자의 정의적 특징인 지능이론과 다요인설, 다중이론을 이해한다. 이렇게 4개가 학습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발달의 그 기본적인 개념까지를 오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발달 이론부터는 6주차 수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심리학적 접근 방법은 우리 교재에는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신분석학적, 행동주의적, 인지주의적, 생물학적,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 5가지로 대표적인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신분석학적 접근 방법인데요. 이 이론은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론으로 인간의 정신구조와 작용에 관한 심층 심리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는 이 4장이 끝나는 부분에 가면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교재를 아직 준비 못한 분은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접근 방법을 정리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우리가 너무 여러 과목에서 들었기 때문에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징이 사람을 평면적으로 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흘러간 시간 자체가 없어지고 나에게 지금 현재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나라는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이 나의 무의식 안에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위에 현재의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 나의 지금의 내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흘러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 가운데에서 내가 그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인간을 심층적으로 이해한 것이 프로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어떤 의식은 현실주의를 따르고 무의식은 쾌락주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정신분석적 접근 방법에는 인간의 성격 구조가 이드, 그 다음에 자아, 에고라고 하는 자아,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은 리비도가 연령에 따라서 신체의 일정한 부위에 집중되는 시기인데 이것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로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한다. 이것이 정신분석의 가장 뼈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의 심리학적 접근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정신분석학적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 교재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교재로는 79페이지에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프로이드가 설명한 인간의 마음이란 뭐냐, 내가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런 의식의 세계는 나라는 존재 전체에서 보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밑에 있는 90% 무의식이라는 것은 뭘까? 무의식은 내가 쥐어짜내도 알 수 없는 과거에 흘러간 아까 말한 그 무한히 방대한 나의 많은 시간에서 얻어진 경험과 그 모든 것이 저축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인데 이 무의식에 의해서 나의 의식의 세계의 모든 것을 에너지가 되어서 결정하게 된다라고 본 게 프로이드가 인간을 보는 관점이었죠. 물론 여기에 지금 수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이 있는 이 부위에 전의식이라는 것이 또 있었죠. 전의식은 현재 의식 세계처럼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또 무의식처럼 내 노력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저항할 수 없는 의식의 세계가 아니고 조금 노력하거나 특별한 자극을 받으면 의식의 세계로 올라올 수 있는 얇은 층을 전의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계로 인간의 마음이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본 것이 프로이드가 인간을 본 관점이었습니다. 자, 프로이드가 설명한 인간의 성격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드, 그쵸? 에고, 슈퍼에고 이게 우리 한지붕 세 가족이에요. 내 마음에 이드라는 파트, 또 에고라는 영역, 또 슈퍼에고라는 것 이게 다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성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렇게 점점 다양한 경험을 해가면서 어느 구조가 성격 구조가 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양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밖으로 보여지는 나라는 모습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면서부터 어떤 존재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가 편안하면 제일 행복한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래서 원초적인 본능 지배하에 있는 나 가장 강력하죠. 이들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싶으면 갖고 졸리면 자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인간에겐 제일 중요한 어떤 과제예요. 지금 내가 갖고 싶은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드가 발달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요. 그런데 애기들은 그러니까 나서 처음 신생아에서부터 이렇게 발달을 하고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먹어서 배가 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2살, 3살, 4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무슨 분별력이 생기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나, 이드와 초자연의 절충안인데 현실적인 나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떻게 존중을 받으면서 아니면 내가 문제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에고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드 덩어리였던 인간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교육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조정을 현실에 맞도록 나를 조율하는 힘이 키워져 나가죠. 여기 리비도라는 것이 여기 작동을 하지요. 이드로부터 방출되는 정신적, 성적 에너지. 그 다음에 초자는 뭐예요? 도덕적인 나라고 그랬어요. 윤리, 도덕, 규칙, 질서 뭐 이런 개념이 초자하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엄격한 기준 이런 것이 이제 점차 더 자아에서 더 크게 발달되어진 상태를 초자라고 하죠. 그래서 살면서 어떤 개인을 한번 떠올리고 아니면 나 자신을 한번 떠올리면서 살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가장 큰가? 내가 중심적이고 나가 제일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방대하게 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철이 안 들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죠. 또 너무 초자가 발달된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는 반듯하고 윤리적이고 엄격하고 근엄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든지 왠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리지는 않았는데 가까이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또 본인 스스로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이 답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건강하다고 한다는 것은 자아가 잘 균형을 이루고 발달이 되어서 이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쾌락주의적인 나와 너무 도덕적인 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주는 자아의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세 개의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균형을 이루면서 삶의 어떤 밸런스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가 이제 제 걸로는 80페이지 붙어 있는데요. 이게 기말고사에 제가 서술형으로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프로이드 이론을 공부했을 때에는 이게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를 너무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뭘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내고 채점을 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구강기의 특징이 뭐고 구강기에서 그 발달 과제가 잘 이수되지 않으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요것을 서술해 주시는 게 시험에 그 평가를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조금씩 여기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강기는 그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입에 집중되는 시기를 구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생해서 1.5세까지, 1살 반 정도까지, 그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1살 전에 시작을 하는데, 입으로 내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던지 우유를 먹던지 하여튼 젖을 빨아야 되는 것이 입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구강기에서는 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리비도가 충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기인데, 구강기 전기 6개월 정도까지를 구강전기라고 하고, 구강기 후기는 6개월 이후 1.5세까지라고 보는데, 전기는 어떤 때냐 하면 빨고 핥고 주로 입이 이게 뭐죠? 엄마 젖을 찾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물고 빨고, 그래서 배를 채우고, 내 배가, 아까 우리가 신생아들은 이드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배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플 때 빨고, 그것도 빠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배가 부르고, 이것이 충족되어지면 이때 그 아이는 문제없는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구강 후기에 오면 뭐가 있어요? 구강 후기에 오면 아이들이 물어요. 물고, 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6개월 후에 애들이 물고 하여튼 깨무는 그런 삼키고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가 이빨이 나려고, 이가 나려고 문다. 잇몸이 근질근질해서 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애들이 6개월 정도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잇몸이 근지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물기도 하는데, 프로이드는 그것을 그런 생물학적으로 이가 나기 때문에 문다라고 본 게 아니라, 구강 후기가 되면 타나토스라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그 에너지원이 대상을 공격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는 걸로 나타나진다. 근데 이때 부모님들이 아프잖아요. 엄마가 아기가 젖을 물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고 찰싹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뻐 하고 거부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이는 거기서 또 다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서 발달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기 초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주로 빠는 쾌감을 느끼는 게 전기, 그 다음에 후기에는 깨무는 데서 얻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 후기.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경험을 구강기에 해간다. 사실 뭐 구강기에 우리 인간이 가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와 따뜻한 피부 접촉을 통해서
또 내가 열심히 빨면 내 배가 불러지는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이 구강기의 경험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때는 배가 고프면 먹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 그거 정식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공갈젖꼭지라고도 하고 쭉쭉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는데 그거를 아이들 요때 물려준단 말이죠. 근데 왜 물려줘요? 우니까 아직 우유 먹을 때는 안 됐는데 애기가 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엄마들이 입을 콱 그걸로 틀어막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빨면서 뭐 이런 경험도 하겠죠. 아 이렇게 빨는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경험도 하겠고 근데 또 하나는 빨면 배가 채워져야 되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지니까 아 이거 뭐지 거짓말이네 라는 부정적 경험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을 만들 때에는 사람들이 뭐 심리적 안정을 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애기에게 빠는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술에 의해서 그것을 아이에게 물려주는데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을 조금 공부했다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에 할머니들이 무슨 프로이드를 공부를 했겠어요? 이론을 아시겠어요? 구강기의 이론을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들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할머니 젖을 물고 자란 녀석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로이드 공부를 하다가 그 할머니들의 말하고 이렇게 짝을 맞춰보면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열심히 빨면은 배가 불러야 되는 경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 젖은 아무리 빨아도 배가 안 부르잖아요. 부정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거짓말하는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어른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신 것 같아요. 프로이드 이론과 우리나라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짝을 맞춰보니까 구강기에는 나서 출생에서 1.5세까지는 아이들이 빠는 즐거움이 충족되어지고 빨면은 배가 불러지는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 입으로 저지를 수 있는 문제 행동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학문기예요. 1.5세에서 3세까지인데 학문기는 제일 쉽게 말하면 토일렛 트레이닝 하는 시기예요. 아이들의 대소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냐면 이때는 아이들이 그 전 단계 구강기에서는 아직 괄약근이 발달이 안 돼서 기저귀마다 대변을 묻히고 소변도 굉장히 자주 보고 그래도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1.5세에서 3세가 되면 괄약근이 발달돼요. 근육 발달이 되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참을 수 있어요. 보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내가 소변 보고 대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참았다가 적절한 장소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대소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대소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거기에 숨어있는 인간 발달에 대한 굉장히 큰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참았다가 밖으로 내보낼 때 그 항문을 자극을 주면서 굉장히 후련한 경험을 하는 거죠. 시원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뭔가를 내가 내 안에 보유하고 있다가 베풀고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대소변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색하고 이런 성격으로 발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너무 또 엄격하게 대소변 훈련을 시키면 결벽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강박증이 이런 거잖아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행동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소변 훈련을 성공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1.5세에서 3세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승인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 너 이제 다 컸구나. 어이구, 뭔가 또 이렇게 예쁘게 변기에다 하고 참 잘했네 하고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올바른 배변 훈련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생산성,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학문기에 적절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남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어떤 성향, 그 다음에 너무 지나쳐서 부모가 내비둬 나중에 지가 다 하게 돼 있어 라고 방만하게 키웠을 때는 불결, 무책임, 무질서, 낭비의 성향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1.5세에서 3세까지의 그 배변기, 항문기를 통해서 토일렛 트레이닝을 잘 하는 것은 인간에게 발달에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근기예요. 남근기는 나이로는 3, 4세경이니까 길지는 않지만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했어요. 성기에 관심을 갖고 성기를 만짐으로써 쾌감을 얻는 나이다. 근데 성기를 아이들이 이렇게 만진다는 거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라기보다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서 그런 생리적인 변화, 신체적으로 생리적인 호르몬의 균형이 남성, 여성으로 갈라지면서 그게 강력해지면서 자위도 하고 성적인 어떤 자극을 이렇게 신체로 채우려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3, 4세는 아직 아이들이 2차 성징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기를 자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긴장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무료함,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한테 야단을 맞아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애들이 앉아서 쪼물락쪼물락 성기를 만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그 불안정한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몇 번씩 반복 경험을 해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되냐면 이 남근기 아이들이 유사성행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린이집에 이제 근무하는 교사들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거는 어른들이 하는 자위행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행동이에요. 요 3, 4세경의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도 있는데 그 82페이지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내가 성기가 남성, 여성 이 다르다는 걸 아이들이 확인을 하게 되겠죠. 여자아이들 경우는 남자친구들을 왜냐하면 3, 4세가 되면 가정을 떠나서 이제 공교육기관으로 가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을 보면 나는 성기가 저 친구하고 다르네. 쟤는 뭔가 돌출되어 있는데 나는 저게 없네 하면서 남근선망이라는 열등감, 일종의 열등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고를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이제 남자아이들이 거세불안이라는 경험을 한다.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3세, 4세쯤 됐을 때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자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래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엄마예요. 너무너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저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막강한 대상이 있어요. 아빠죠. 그래서 이 남자애들이 아빠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저 사람한테 들키면 저 사람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성기를 제거할지도 몰라. 이게 거세불안이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하고 친해지려고 애를 쓰죠. 아빠를 닮아가서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서 이런 아빠에게 엄마에게 가진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빠에게 집착을 해요. 근데 아빠들이 그걸 모르니까 귀찮아져요.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치덕이고 내 흉내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 아이 마음에 숨어있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아이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만 조금 알아도
부모들, 특히 그 중에 아들을 키우는 아빠는 아이가 3, 4세가 되면 그 아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프로이드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고 아빠로서 너를 충분히 이렇게 잘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단다라는 안정적인 사인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갖는 비슷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3, 4세의 경우에 아이들이 갖는 이런 심리적인 역동인데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성 정체감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건강한 정체감을 형성하고 개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남근기입니다. 잠복기는 이제 너무 애들이 격렬하고 치열하게 남근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좀 쉬고 싶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딱 성에 대한 흥미가 작아지고 사회성의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난 시기가 잠복기예요. 우리나라 나이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 졸업하기 전 한 그때까지를 잠복기로 봤어요. 프로이드는. 잠복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성에 대해서 흥미가 작아지고 사회성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은 동성에 관심을 가져요. 또래 중에서도 여자애들이 남성에 대해서, 남자애들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여자끼리 모여서 놀고 놀잇감도 여자애들만 이게 흥미를 보이고 여자애들이 갖고 노는 놀잇감이 다르고 남자애들이 하는 놀이가 다르고 그래서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는 부모라든지 교사가 되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동성애 친구의 집단에 잘 녹아들고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이때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왕따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집단에 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평생 그 집단에 소속되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잠복기의 특성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기기를 이제 생식기라고도 하는데 12세 이후에 사춘기까지 이때는 이제 이체 성징이 제대로 나타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나를 그들에게 어필하려는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멋을 어울리지도 않는 멋을 부리기도 하고 관심이 이제 성적인 관심도 갖게 되고 결혼이나 직업 등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발달의 그 최종 단계. 여기까지를 프로이드는 성적 발달 단계 이론의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프로이드는 12세 나서 사춘기까지 사춘기라면 뭐 우리가 한 넓게 봐도 15, 16세 이때까지 경험한 것이 다 무의식 안에 녹아 있어서 각 단계에서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어떤 경험이 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이것이 무의식이 저축이 되어 있다가 내가 성인이 되어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한 이론이 프로이드의 가장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시면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적인 접근 방법도 제가 교재에 있는 거를 다시 정리해서 써놨는데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은 심리학의 대상을 마음에서 행동으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게 심리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주의 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연구하라는 거야.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는 실험이 제일 선명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학자들의 특징을 쓰라고 하면 실험을 많이 했던 거예요. 동물 실험.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어요. 윤리의 문제에 걸리니까. 그래서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시작은 파블로프가 원래 생리학자예요. 양리학자, 생리학자인데 실험실에서 길러던 개가 어떤 종소리와 먹이거리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타액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행동주의 첫 번째 이론으로 내놨죠. 그 다음에 그 후대로 내려와서 스키너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조작을 해 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더니 내가 기대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키너 이론에서도 뭐 온갖 동물이 다 등장을 해요. 쥐, 비둘기, 뭐 까치, 아니 뭐죠? 또 여러 가지 동물이 개 이런 게 다 등장을 해서 우연히 먹이 상자에다 페달을 밟으면 먹이가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것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 실험에 임했던 동물은 상자에 들어가자마자 전에는 방황을 하다 우연히 밟았는데 훈련이 되고 나니까 들어가자마자 페달을 밟아서 먹이를 떨어뜨려서 먹더라. 그러니까 이게 행동주의 이론이 교육학하고는 제일 밀접하죠. 아이들에게도 교사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된다는 게 행동주의죠. 그 다음에 교재에는 없는데 사회학습 이론, 모방학습도 행동주의 이론의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반두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론이 모방학습, 사회학습 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 중심의 사회학습 이론이 행동주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행동주의는 대표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 지금 말한 것처럼 심리학의 연구 대상을 마음에서 행동으로 연구했고 교육 원리는 모든 행동, 즉 바람직한 행동, 부적응 행동 모두 학습된 것으로 봤다. 건강한 거, 바람직한 거든지 잘못된 것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고 부적응 행동은 수정시킨다. 교육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행동 수정 기법 등이 있다.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상자 안에 들어가서 반복적인 강화라는 거는 보상을 얻는 거를 말하는 거죠. 실험실에 들어가서 강화에 의해서 그 학습이 절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게 행동주의 학습의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인지이론에서 물환론,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게 물환론이에요. 살아있다. 어린아이들 한 3살, 2살쯤 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어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서 아파서 울면 엄마가 이놈 맴매 왜 우리 애기 아프게 했어 맴매 하고 책상을 때리면 아이가 위로받죠. 너도 아프지? 엄마가 때리니까 엄마 너도 아프지? 근데 아이가 6살, 7살 됐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이놈 맴매 왜 우리 애기 아프게 했어? 그럼 아이가 엄마를 한심하게 보면서 뭐야 엄마는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해?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지만 보는 사물을 보고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게 피아제의 교육 이론이고요. 뭐 정보 처리 이론은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기호와 파지 재생 인출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보는 게 정보 처리 이론. 이게 대표적인 인지주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과 인본주의 방법이 이제 85페이지에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방법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작용을 우리 두뇌와 신경계 안에 신경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런 접근은 행동과 정신적인 활동의 기초가 되는 생물학적 과정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감정도 소중히 여기고
감정이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건데 그 결과 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성숙한 전인 교육, 자아실현인으로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이제 인본주의 이론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생물학적 접근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인간 행동과 정신을 두뇌와 신경계 안에 신경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 150억 개에 이르는 뇌세포의 메커니즘을 모두 밝혀내기에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본다. 우리가 사람 몸의 신비로움을 과학으로 많이 이제 증명해내고 밝혀내고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인간의 생체의 신비로움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고 계속 그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 가면서 인간의 뭐 생물학적인 특징이든 심리적인 특징이든 밝혀내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다운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말하고요. 교육적 접근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믿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교육 방법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이유로 부당하거나 이렇게 불평등 아니면 소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타인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성숙한 전인 자아실현인으로서 전인적 교육이라는 거 모든 어떤 한쪽 측면으로 특별히 능력을 보이는 탁월한 그런 것보다는 골고루 전반적인 발달을 하는 그런 완벽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다. 학생의 지적 호기심. 아이들은 마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호기심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발달이라는 거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발달. 이것도 서술형 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발달. 여러분들이 87페이지서부터 91페이지까지 발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대면 수업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발달은 인간의 수정에서부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잉태되어지는 수정에서부터 이제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전 긍정적인 모든 것이 약했던 것이 강해지고 작은 게 커지고 모르는 걸 알아가고 이런 플러스 긍정의 발달에서부터 쇠퇴하고 약해지고 모든 기억력도 흐려지고 이런 부정 마이너스의 발달까지 전 과정을 발달이라고 본다. 일련의 모든 연속적인 변화를 발달이라고 한다. 무력한 유기체로 태어난 인간이 장기간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독자적인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인간 발달의 원리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특성론과 단계론이 있다. 특성론이란 어린이의 여러 가지 행동 중 어떤 특정의 행동을 선정하고 그러한 행동의 발달 경향과 변화의 분석을 추구하려는 입장. 단계론은 어린이의 연령 혹은 발달 단계별로 각 시기에 발견되는 모든 행동의 발달이나 그 변화의 특징을 밝히려는 입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아이들이 나서 성장해가는 동안 어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행동을 뽑아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해 가는가를 밝히는 거고요. 단계론이라는 것은 연령별로 3살에서 4살, 5살에서 7살 그 발달 단계의 과제는 뭐냐.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이론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단계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발달 과제와 그것을 잘 충족시켜서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연구한 입장이 단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발달과 교육에 보면 발달의 개념은 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숙과 의도적인 연습 및 훈련을 통한 학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 보세요. 인간이 나서
쭉 살아가는데 양쪽으로 증대해요. 발달은 양쪽으로. 작은 게 커지고 약했던 게 강해지고 이런 양적인 것과 디테일해져요. 정밀화돼요. 못했던 걸 하게 되고 숟갈 수저질을 못하던 게 아이들이 소근육 발달이 되면서 수저를 쓸 수 있고, 처음에는 연필을 쥐면은 막 찍찍 낙서밖에 못하던 것을 그 다음에 내가 의도하는 어떤 형태를 그리게 되고, 이런 것이 정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능화가 되죠. 아주 잘 하게 된다는 거죠. 어설펐던 것이. 이런 것을 발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발달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첫째, 발달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다. 발달은 어느 순간도 끝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어져 있어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이고, 그런데 점진적이다.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이게 발달의 원리예요. 발달은 연속적이고, 거기도 보시면 있어요. 연속선상에 있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발달. 오래간만에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뭐 이제 젊은 우리 학우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거나 이런 분들은 친구를 몇 년 안 보다가 딱 보면 그 친구가 어딘가 변해 있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 게 아니고 몇 년 사이를 두고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의 발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발달이라는 거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이다. 두 번째,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랬어요. 성숙. 우리 그 교재에 보면 88페이지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 뭐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정신세계도 변하고 철이 들기도 하고, 이게 성숙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학습은 배우지 않으면 나이를 안만 먹어도 못해요. 변화가 없는 게 학습이에요. 학습은 배워서 일어나는 결과를 학습이라고 그래요. 의도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과정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건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되어진 변화와 의도적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합쳐진 개념을 발달이라고 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발달은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서 변화되는 데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네 번째, 개인차는 있지만 비슷한, 뭐 아이들이 돌 때쯤 되면 걷고, 아까 말한 뭐 6개월쯤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하고, 3살, 4살이 되면 단어를 얘기하던 아이가 문장을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이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서 남자는 남성스러워지고 여자는 여성스러워지고, 이런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더라. 그런데 네 번째, 개인차가 있다.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먼저 그 또래에서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처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뭐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서 어떤 학습 능력이 뛰어나, 아니면 또 내가 부모님에게부터 받은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운동 능력이라든지 뭐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세다든지 이런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또래에 비해서 내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월등한 발달을 보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뭐 책이 많거나 그런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학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환경에서 크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거에서 영향을 받고 또래에 비해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앞서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발달은 개인차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게 발달 원리의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발달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호 관련성인 건 뭡니까? 신체적, 정의적, 정신적, 사회 발달 간에 서로 긍정적인 상관이 있다. 그 발달은 그런 거예요. 한 가지를 그냥 어머 너는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건 말을 빨리 또래에 비해서 잘하는 걸로 끝나는 거가 아니고 너는 말을 참 잘한다라는 발달이 그 아이에게서 일어났으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는 말을 참 잘하는구나. 아이고 똑똑하네. 이 다음에 커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계속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사인을 주면서 변화, 발달되는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발달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행동상의 문제 이런 것을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적 발달의 지체 현상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발생하고 심리적 결손이 행동상의 문제 혹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서적 혹은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시간은 좀 오래됐지만 사례를 들면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는 집에서 큰 아이가 또래들은 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말을 잘하는 그런 연령인데 엄마 아빠에게서 대화가 없는 집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 자체가 말을 굉장히 언어 발달이 늦어서 상담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이의 전반적인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얘가 어린이집 가갖고 친구들이 선생님 쟤는 말 못하나 봐요 이러다 보니 아이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성 발달에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받으니까 아이가 의기소침해지고 어린이집 가는 게 재미없으니까 학습 능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관련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은 독단적인 어떤 한 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 관련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발달은 초기 단계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요. 발달은 다음 주에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분량이 많아서 반으로 나눈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에릭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각 단계별로 과업이 있어요. 미션이 있는데 그거를 잘 그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작지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네요. 하여튼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5주차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6주차 수업은 4장을 둘러 나눈 파트 2를 하고 발달 2이론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자는 4월 17일이고요. 오늘 공부한 5주차 수업 비대면 수업 확인서는 6주차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잘 협조해 주셔서 제가 놀라울 정도로 감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제가 이렇게 끝날 때는 커피 한 잔 사진에다 올리는데 제 마음에 뭐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사진을 올립니다. 언젠가는 우리 같이 커피 마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